2024년 8월 10일 새벽 4시 10분 캄보디아 스바이 리영주 바벳 리조트 3층 복도에서 한국경찰청 외사수사국 김상우 경정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빛 서버 불빛만이 그곳에 누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텅 빈 건물, 가동 중인 장비,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떠있던 한 줄의 메시지. 신뢰는 시스템이다. 사람은 소모품일 뿐. 김경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던 건 단순한 금융사기범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데이터로 거래하는 새로운 범죄 시스템의 설계자라는 것을요.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2024년 5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외사수사국 국제범죄수사대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스마트폰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3억 원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죠. 경찰은 처음엔 흔한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송금 내역을 분석하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돈이 입금된 계좌는 국내 대포 통장이었지만 그 계좌에서 최종 인출된 곳은 캄보디아 스바이 리영주 소재 환전소였던 겁니다. 김상우 경정은 이 사건이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국제 사기일 가능성을 직감했죠. 고지역 금융감독원과 합동 분석에 들어갔고 동일한 패턴의 피해 신고가 석 달 사이 50여 건 이상 접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이었고 공통적으로 주식 리딩방이나 암호화폐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 감정을 주고받다가 투자금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어요. 송금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었죠. 그중 상당수가 캄보디아 바벳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경정은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조 요청을 넣었고 캄보디아 내무부 사이버범죄수사국과의 공조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초 현지 수사관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전송받았어요. 바벳 리조트 단지 내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고 출입구엔 지문인식 장치가 설치돼 있었죠.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그곳엔 한국인 수십 명이 합숙하며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온라인 투자 상담과 고객 응대였지만 실상은 리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을 동시에 운영하는 감정 착취형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던 거예요. 김상우 경정은 즉시 국제공조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한국경찰청, 캄보디아 내무부, 베트남 공안부가 참여하는 3국 합동수사였죠. 작전명은 바벳 차단. 목표는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 시스템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류제나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40대 중반, 전직 군 정복의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 겉으로는 부동산 개발사 대표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론 감정을 데이터로 변환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 시스템을 설계한 자였죠. 김경정은 수첩에 그 이름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고요. 2024년 6월 18일 오후 2시 40분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 회의실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한국경찰청 김상우 경정, 캄보디아 내무부 사이버수사국 소속 첸 소피아 경감, 그리고 베트남 공안부 국제범죄수사과 레 민투원 경위였죠. 테이블 위엔 바벳 리조트 건물 평면도와 현지에서 촬영한 감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경정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조직은 단순한 금융사기 집단이 아니라 감정을 상품화하는 시스템을 갖춘 범죄 기업이라고요. 조직의 구조는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딩팀이었어요. 이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죠. 두 번째는 로맨스팀. 이들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연애 감정을 형성한 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포 통장 유통팀으로 국내외 계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자금을 세탁했어요. 마지막은 합숙관리팀.
이들은 조직원들의 출퇴근과 생활을 통제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죠. 모든 팀은 류제나오라는 총책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한국인 조직원들의 유입 경로였어요. 대부분은 국내 구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해외 마케팅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었죠. 월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숙식 제공의 비자까지 대행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할당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귀국할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일부는 실제로 폭행이나 감금을 당하기도 했죠. 캄보디아 경찰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조직원 중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다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김상우 경정은 현지 정보원을 통해 내부 조직원 한 명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26살 남성으로 부산에서 대학을 중퇴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온 경우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객 상담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입사 일주일 만에 깨달았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라는 걸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고 실적이 낮으면 식사를 거르거나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속아서 온 거라고요. 챔 소피아 경감은 조직의 기술적 인프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바벤 리조트 건물 3층엔 소형 서버실이 있었고 그곳엔 고성능 컴퓨터 12대와 클라우드 저장 장치가 설치돼 있었어요. 조직은 자체 개발한 채팅 플랫폼 피닉스톡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플랫폼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였죠. 모든 대화 기록과 고객 데이터는 암호화돼 서버에 저장됐고 조직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계정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스템이 고객의 대화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뢰 점수를 자동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이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의심이나 거부의 표현을 하면 점수가 내려가는 식이었죠. 레 민투원 경위는 베트남 측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류제나오는 베트남 호치민에도 유사한 거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6개월간 활동했는데 베트남 공안이 단속에 나서자 조직을 해체하고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긴 거였죠. 그의 신분은 여러 개의 위조 여권으로 위장돼 있었고 법인 등록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처리했습니다. 투원 경위는 말했어요. 이 사람은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 시스템을 복제하는 전문가라고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죠. 김상우 경정은 회의를 마치며 작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7월 첫째 주 바벤 리조트에 대한 합동급습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목표는 조직원 검거와 서버 압수 그리고 류제나오의 신원 확보였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단순한 검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류제나오는 이미 여러 번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고 언제든 증거를 지우고 사라질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2024년 7월 5일 새벽 4시 10분 바벤 리조트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김상우 경정을 포함한 한국 경찰 5명, 캄보디아 내무부 수사관 8명, 그리고 베트남 공안부 요원 3명이 차에서 내렸죠. 모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형 카메라를 헬멧에 장착한 상태였어요. 작전명 바벳 차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경정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신호를 보냈고 팀은 2개조로 나뉘어 건물 정문과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현관문은 잠기지 않았고 복도엔 불이 꺼져 있었죠. 김경정이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책상 위엔 커피잔과 노트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엔 구겨진 이불이 있었고 화장실 세면대엔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조직원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죠. 첸 소피아 경감이 무전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후문 쪽도 동일하다고요. 건물은 비어 있지만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만 남아 있다고요. 김상우 경정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죠. 방 안엔 서버 렉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모니터 화면엔 여전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원은 켜져 있었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김경정은 뒤따라 들어온 캄보디아 사이버 수사국 기술팀에게 손짓했습니다. 서버를 확보하라고요. 기술팀은 즉시 장비를 연결했고 원격 복원 작업에 착수했죠. 약 30분 뒤 첫 번째 데이터가 복원됐습니다. 그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던 채팅 플랫폼 피닉스톡의 로그 파일이었어요. 파일명은 이모션 데이터였죠. 김경정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기엔 고객 220명의 프로필이 저장돼 있었고 각 프로필마다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감정 반응 점수가 기록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여성 고객의 경우 외로움 지수 85점, 신뢰 형성 속도 빠름, 금전 송금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마치 사람을 상품처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화 스크립트였어요. 조직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 미리 작성된 대화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었죠. 외로움 유형 고객에겐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자존감이 낮은 고객에겐 칭찬과 인정을, 돈이 많은 고객에겐 투자 기회와 수익 자랑을 배치하는 식이었습니다. 각 대화 단계마다 목표 감정 점수가 설정돼 있었고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조직원의 채팅 기록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죠. 고객 김모 씨, 신뢰 점수 92점 돌파, 재투자 유도 단계 진입 가능, 목표 금액 5천만 원. 김상우 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 국경이 보이는 저 너머 어딘가에서 류제나오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미 급습이 있을 걸 예상하고 조직원들을 대피시킨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서버는 그대로 둔 걸까요? 기술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버 로그를 보니 급습 3시간 전에 원격 접속 기록이 있다고요.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해 일부 파일을 삭제한 흔적이 보인다고요. 하지만 삭제가 완료되기 전에 네트워크가 끊긴 것 같다고 했죠. 첸 소피아 경감이 1층에서 올라와 보고했습니다. 건물 주변 CCTV를 확보했는데 새벽 1시쯤 승합차 4대가 건물 앞에 섰고 약 20여 명이 짐을 싣고 떠났다고 했어요. 차량 번호판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방향은 베트남 국경 쪽이었죠. 김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경을 넘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서버 데이터는 확보했으니 이제 추적은 시간 문제라고요. 레 민투원 경위는 복도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스카이넷 SEG 서버 이전 완료. JH 루트 계정 유지. 차기 거점 라오스 비엔티안. 김경정은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류제나오는 이미 다음 거점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2024년 7월 12일 오전 10시 프놈펜 중앙경찰서 조사실에서 첫 번째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체포된 건 바벳 리조트에서 일하던 한국인 조직원 5명이었어요. 이들은 급습 사흘 전 조직에서 이탈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경우였죠. 김상우 경정은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38세 남성 박모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씨는 수척한 얼굴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김경정이 물었죠. 당신은 정확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박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투자 컨설팅 업무를 했다고요. 고객들에게 주식이나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률을 안내하는 일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김경정이 피닉스톡 채팅 로그를 화면에 띄우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로그엔 그의 계정으로 작성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렸어요. 당신만 믿고 있어요. 이번 투자 기회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모두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들이었죠.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제공한 스크립트였다고요. 자신은 그냥 복사해서 보낸 것뿐이라고요. 김경정은 물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박 씨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류제나오라는 총책이 있었고 그 밑에 팀장급 인물들이 있었다고요. 스크립트는 매주 업데이트됐고 고객 반응에 따라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덧붙였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요. 처음 캄보디아에 올 땐 정말 합법적인 투자 상담 회사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깨달았대요. 이건 사기라는 걸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여권을 압수당한 뒤였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했죠. 오후 2시 40분 두 번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9살 여성 이모 씨였어요. 그녀는 로맨스팀 소속이었죠. 첸 소피아 경감이 조사를 맡았고 김경정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채팅 기록이 화면에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로그엔 그녀가 60대 남성 고객과 나눈 대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치료비가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모두 거짓말이었죠. 이 씨는 건강했고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매일 아침 팀장이 오늘의 미션을 전달했고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됐다고 했죠.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송금을 받아내면 보너스가 지급됐대요. 이 씨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수익 그래프를 확인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김상우 경정은 그 말을 듣고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금융사기가 아니라 감정의 인신매매다. 저녁 7시 세 번째 피의자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25살 남성 최모 씨였어요. 그는 대포통장 유통팀에 소속돼 있었죠. 최 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계좌 관리만 했다고요. 돈이 들어오면 즉시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최종적으로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게 업무였다고 했죠. 하루 처리 금액은 평균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였대요. 김경정이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몰랐느냐고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다고요. 하지만 월급이 필요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경정은 최 씨에게 류제나오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류제나오는 직접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요. 모든 지시는 피닉스톡을 통해 전달됐고 계정명은 JH루트였다고 했죠. 가끔 음성 메시지가 왔는데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대요. 최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팀장이 술에 취해서 말한 적이 있다고요. 류제나오는 전직 군인 출신이고 여러 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절대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요. 밤 10시 김상우 경정은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오늘 들은 증언들을 정리했어요. 모두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들은 감정을 상품으로 팔았고 신뢰를 돈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부품에 불과했어요. 진짜 설계자는 여전히 저 너머 어딘가에 숨어 있었죠. 김경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류제나오, 넌 도대체 누구냐고요? 2024년 7월 20일 오후 3시 15분 캄보디아 통신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서버 복원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사이버 범죄 전문가 2명이 합류했고 캄보디아 기술팀과 함께 암호화된 데이터를 포커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죠. 김상우 경정은 분석실 뒤편에 서서 모니터 화면을 지켜봤어요. 화면엔 수천 개의 파일명이 스크롤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카이넷 SEG 메인 데이터베이스? 기술팀장이 파일을 열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에는 피해자 220명의 상세 프로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 경제 상태, 취미, 심지어 성격 유형까지 분류돼 있었어요. 각 피해자마다 감정 점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외로움 지수, 신뢰 형성 속도, 금전 송금 가능성, 재투자 확률 등이 수치로 표기돼 있었죠. 한 50대 여성의 경우 외로움 지수 92점, 신뢰 형성 속도 매우 빠름, 송금 가능성 9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상품을 평가하듯 사람을 분석한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화 로그였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와 나눈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위챗 등 여러 메신저 플랫폼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죠. 각 대화 옆엔 감정 분석 결과가 태그로 붙어 있었습니다. 긍정 반응, 의심 표현, 애정 표현, 금전 거부, 재고려, 신호 같은 식이었어요. 김상우 경정은 한 대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60대 남성 피해자와 20대 여성 조직원이 나눈 대화였죠. 여성은 아프다고 거짓말했고 남성은 걱정하며 병원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대화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 송금액 800만 원, 신뢰 점수 87점 확보. 기술팀은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명은 연애 시뮬레이션 AI였어요. 김경정은 처음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죠. 하지만 폴더를 열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진 파일과 영상 클립이 저장돼 있었어요. 해변에서 찍은 셀카, 카페에서 미소 짓는 모습, 침대에서 책을 읽는 장면 등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모든 사진이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직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 거예요. 오후 5시 기술팀장이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송금 경로 추적 보고서였어요. 파일엔 지난 1년간 조직이 편취한 금액과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총 편취액은 422억 원, 피해자는 220명이었습니다. 돈은 국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뒤 3단계 이상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환전소로 송금됐어요.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다시 암호화폐로 전환됐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됐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죠. 김상우 경정은 자금 흐름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시스템은 한두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 프로그래머, 심리학자, 마케터가 모두 참여해야 가능한 구조였죠. 류제나오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범죄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획자였어요. 기술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지난 3개월간 JH 루트 계정으로 원격 접속한 기록이 57차례 있었다고요. 접속 IP 주소는 매번 달랐지만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했죠. 저녁 7시 40분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 교육 자료였어요. 파일명은 감정 조작 매뉴얼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별 전략, 금전 요구 타이밍, 거부 반응 대처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감정 포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고객의 반응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했고 포인트가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는 구조였죠.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송금을 유도하면 골드 등급 1억 원 이상이면 플래티넘 등급으로 승급됐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게임처럼 취급한 거예요. 김상우 경정은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류제나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신뢰는 시스템이다. 감정은 데이터다. 사람은 소모품일 뿐이다. 김경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숫자로만 봤어요. 고통도 사랑도 외로움도 모두 수익을 위한 도구였죠. 김경정은 기술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유하라고요. 류제나오가 어디에 숨어 있든 이제 그의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오전 9시 한국경찰청 외사수사국 회의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김상우 경정을 포함한 한국수사팀, 캄보디아 내무부, 베트남 공안부, 그리고 라오스 공안국 관계자들이었어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류제나오에 대한 적색 수배가 발부됐고 동남아시아 9개국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망이 구축됐죠. 작전명은 바벳 차단에서 국경 봉쇄로 확대됐습니다. 김경정은 화면을 통해 각국 수사관들에게 말했어요. 류제나오는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 거점을 옮기는 전문가라고요.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죠. 회의가 끝난 직후 베트남 공안부로부터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호치민시 탄빈 구 국경검문소에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차량엔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위조 여권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죠. 베트남 공안은 즉시 차량을 정지시켰고 탑승자들을 임시 구금했습니다. 김상우 경정은 곧바로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오후 4시 40분 그는 탄빈 구공안국 조사실에 도착했죠. 구금된 3명은 모두 바벳 리조트에서 일했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었어요. 김경정이 조사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레 민투원 경위가 먼저 진술을 받았고 김경정은 옆에서 통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들은 바벳에서 탈출한 뒤 베트남으로 넘어왔다고요. 류제나오의 지시를 받고 라오스로 이동하려던 중이었다고 했죠. 김상우 경정이 직접 물었습니다. 류제나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피닉스톡을 통해 받은 메시지에 라오스 비엔티안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비엔티안 서버 이전 완료. 신규 조직원 모집 시작. 기존 인력은 대기 지시. 메시지는 사흘 전에 전송된 것이었어요. 김경정은 즉시 라오스 공항국에 연락을 취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비엔티안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의심 거점을 발견했다고요. 건물 6층에 소형 서버실이 있고 최근 한 달 사이 한국인 여러 명이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했죠. 라오스 당국은 즉시 감시 태세에 들어갔고 한국과 베트남 수사팀의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김상우 경정은 레 민투원 경위와 함께 비엔티안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생각했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요. 8월 2일 새벽 5시 30분 비엔티안 오피스텔 앞에 수사팀이 집결했습니다. 라오스 공항국 특수기동대 10명, 한국 경찰 3명, 베트남 공안 2명이 함께했죠. 김상우 경정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특수기동대가 문을 부수고 진입했고 김경정이 뒤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또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책상과 의자만 남아 있었고 서버 장비는 모두 철거된 상태였어요. 바닥엔 케이블 자국만 남아 있었죠. 라오스 공항국 조사관이 쓰레기통을 뒤져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전 날짜로 찍힌 트럭 렌탈 영수증이었어요.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었죠. 김경정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류제나오는 또다시 한 발 앞서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이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라오스 사이버 수사팀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최근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죠. 로그인 계정은 JH 루트였고 마지막 접속 시간은 바로 전날 밤 11시였습니다. 접속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김상우 경정은 즉시 태국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비엔티안에서 발견한 노트북 기록을 통합 분석하도록 지시했어요. 분석 결과 류제나오는 지난 2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오가며 5개의 거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거점마다 서버를 두고 피해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죠.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즉시 재가동되는 구조였어요. 저녁 6시 태국 방콕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류제나오로 추정되는 인물의 체크인 기록을 발견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미 체크아웃한 뒤였고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김상우 경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김경정은 포기하지 않았죠. 국제수사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었고 류제나오가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8월 10일 오후 3시 20분 김상우 경정은 서울경찰청 외사수사국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통신청 포렌식 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기술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스카이넷 SEG 서버에 원격 접속이 감지됐다고요. 누군가 외부에서 서버에 침투해 파일을 삭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경정은 즉시 화상회의를 연결했어요. 모니터 화면엔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파일 목록이 표시되고 있었죠. 고객 데이터베이스, 채팅 로그, 송금 기록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은 긴급 차단 조치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침입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있었죠. 화면 한쪽에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게임은 여기서 끝이다. 증거는 이미 사라졌다. 메시지를 남긴 계정은 JH 루트였어요. 류제나오 본인이었죠. 김상우 경정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으라고요. 물리적으로 연결을 끊으라고요. 기술팀원이 서버실로 달려가 케이블을 뽑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70%가 삭제된 뒤였어요. 김경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주간 모았던 증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기술팀장이 말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삭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 백업 시스템이 작동했고 일부 파일은 외부 저장소에 복사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송금 경로 추적 보고서와 조직원 명단은 온전히 보존됐다고요. 김경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의 증거는 남았다고 생각했죠. 같은 시각 태국 방콕 경찰청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남성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여권 사진과 본인 얼굴이 미묘하게 달랐고 지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죠. 남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적지는 두바이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즉시 신원 조회를 실시했고 국제형사경찰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색 수배자 류제나오와 85%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김상우 경정은 곧바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시간 5시간 동안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류제나오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또다시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밤 9시 그는 방콕 경찰청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구금실 안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김경정이 들어서자 남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경정이 물었어요. 당신이 류제나오냐고요?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국어로 말했죠. 자신은 싱가포르 국적의 사업가이며 여권은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요. 태국 경찰이 통역을 거쳐 전달했지만 김경정은 믿지 않았어요. 그는 남성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엔 키보드를 오래 사용한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있었고 손목엔 희미한 문신 흔적이 보였어요. 레이저 제거 수술을 한 자국이었죠. 태국 경찰은 남성의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노트북 1대, 스마트폰 2대, 그리고 여러 개의 유심 칩이 나왔어요.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피닉스 톡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태국 경찰은 지문과 홍채 인식을 통해 신원을 재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류제나오 본인임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김상우 경정은 류제나오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사실은 조용했고 녹음기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김경정이 물었죠.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요? 류제나오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돈을 원하고 신뢰를 갈구한다고요. 자신은 단지 그 욕망을 상품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죠. 김경정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요. 류제나오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통은 선택의 결과라고 했죠. 자신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보냈고 스스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김경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죠. 당신은 이제 끝이라고요. 국제수사망이 당신의 모든 거점을 파악했고 조직원들도 대부분 체포됐다고요. 류제나오는 웃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스템은 이미 복제됐고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을 거라고요. 자신은 한 명의 설계자일 뿐이고 설계도는 이미 퍼졌다고 했죠. 김상우 경정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류제나오를 잡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8월 25일 오후 4시 류제나오는 태국 방콕 형사법원에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적색 수배와 한국 정부의 공식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김상우 경정은 호송 차량 앞에서 류제나오를 마주봤죠. 수갑이 채워진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김경정이 물었어요. 후회하느냐고요? 류제나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후회할 건 없다고요. 자신은 시대가 요구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8월 30일 류제나오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송환됐습니다. 공항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유치장에 수감된 그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했어요.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주장했죠. 검찰은 사기, 조직범죄, 자금 세탁, 인신구속 등 총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상 형량은 징역 20년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한국금융감독원에 새로운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은 최근 한 달 사이 유사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진술했죠. 투자 리딩방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 감정을 나눴고 결국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상우 경정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피해자들이 제출한 채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화 패턴과 감정 유도 방식이 류제나오 조직과 거의 동일했죠. 경찰은 송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돈은 또다시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필리핀 마닐라였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마닐라 파사이 시에 새로운 거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다벳 리조트와 똑같았어요. 리딩팀, 로맨스팀, 대포통장팀, 관리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죠. 심지어 피닉스톡과 유사한 폐쇄형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경정은 류제나오를 다시 조사했어요. 유치장 면담실에서 그는 물었죠. 당신이 지시한 거냐고요? 류제나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여기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어요. 시스템은 혼자 움직인다고요. 자신이 만든 매뉴얼과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고 누구든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다고 했죠. 김경정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범죄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10월 중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벳 특별경제구역에 또다시 수상한 건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관은 마케팅 회사였지만 내부에선 한국인들이 합숙하며 온라인 투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죠. 김경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류제나오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시스템은 복제됐고 이젠 원본 없이도 작동하고 있었죠. 11월 류제나오는 감옥에서 말했죠. 자신은 시대의 산물이라고요. 외로움과 욕망이 있는 한 이런 시스템은 계속 생겨날 거라고. 한 사람을 잡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고요. 2024년 12월 김경정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감정이 거래되는 시대, 신뢰는 가장 비싼 통화가 되었다. 류제나오는 사라졌지만 그의 시스템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국경을 넘고 서버를 옮기고 이름을 바꾸며 계속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잡은 건 한 명의 범인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괴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김경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경정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수사도 계속될 거라고요. 그리고 바벳엔 여전히 새로운 간판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리딩방 운영사무소, 투자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어요. 국경의 문은 닫혔지만 감정의 거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제나오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바벳은 국경이자 통로였습니다. 사랑이 시작되고 돈이 오가고 신뢰가 팔리던 그곳. 그러나 국경의 문이 닫혀도 감정의 거래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스템은 꺼졌지만 그들의 방식은 여전히 온라인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존재하는 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류제나오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